두 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터지고 일본 정부가 되게 우왕좌왕하다가 히로시마에 더 센 걸 터뜨려 버렸잖아요. 원래는 기타큐슈라는 지역에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원칙이 이제 민간 지역에는 폭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타큐슈의 공업 지역에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구름에 가려서 결국 나가사키에 가서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자, 이제 일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 끝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 책의 90곡지 중에 하나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일본 이야기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요. 네. 이 일본을 우리가 사실 적대국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좀. 우리가 축구에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감정들이 많은데, 사실 나쁜 감정을 가지기 전에 일본의 역사와 일본이 왜 발전을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뜯어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좀 속국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하면 뭔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헤어스타일은 익숙하고 칼을 두 개를 갖고 다니는 맞습니다. 사무라이는 칼이 두 개여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사무라이가 아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원칙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장검이고요. 하나는 이제 보통 작은 칼, 자결용으로 작은 칼 뭐 갖고 다니는데, 뭐 장검을 두 개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사무라이가 아니다.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산홍공상이라고, 조선시대 이제 신분제도, 유교적인 신분제도에서 산홍공상의 사자는 선비사자, 선비들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똑같은 산홍공상인데 무사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사, 즉 사무라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휘자고요.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주도적인 지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황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상징적인. 네, 덴노라고 하는데요. 교토에, 우리 오사카 위에 교토에 가둬두고 실권은 쇼군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쇼군, 우리 이제 사무라이의 맨 위에 대장군을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군이 사는 곳을 막부라고 했습니다. 장군의 천막. 그래서 이 막부 아래에 한 260여 개의 봉건 영토, 그걸 이제 번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번 체제입니다. 막부와 번의 지방 체제인데요. 번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이묘, 영주를 다이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 다이묘, 그리고 쇼군 모두 사무라이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쇼군과 다이묘가 또 사무라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고용하는데 그 근간은 뭐냐? 봉건 영토에서 나오는 쌀, 수입, 이걸로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세상을 지배를 했고요. 이 사무라이는 농민 그리고 상인과 별도로 살았습니다. 경계구역을 짓고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도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중세시대 보면 이 영주들이 성을 쌓고 거기에 살고 기사를 고용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묘가 자기의 성을 쌓고요. 거기에 그 본인이 살고요. 그 주변에 무사들을 세워서 이 성을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농민들은 이제 밭이나 논 근처에 살게. 그래서 사는 구역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구분해서 살았고요. 우리가 이제 막부가 3개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래서 오늘은 에도 막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도는 도쿄를 말합니다. 지금의 도쿄를 에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3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료마와 함께 가장 좋아한다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분인데요. 오다 노부나가, 무로마치 막부는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코쿠 시대, 한국말로 하면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는 전쟁할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시기, 환란 시기에 각종 다이묘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기에 이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한 80~90% 섭렵을 합니다. 뭘로?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조총으로. 그래서 거의 하다가 절에서 부하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쉬다가 칼 맞아 죽고요. 그 무주 공산을 노부나가의 오른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차지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출신 성분이 좀 미천한 성분인데, 겨울에 이 노부나가의 신발을 꼭 끌어안고 따뜻하게 눈 내리는 날에 밤새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에 감명을 받아서 계속 충성심에 계속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노부나가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자리를 노리고
사실 듣보잡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다이묘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쏟았고요. 3인자 정도 되겠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히데요시에 밀려서 에도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중심지였는데 이에야스는 거기 오사카에서 왜냐하면 가장 멀리 보내야 반란을 일으켜도 오는 시간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자기에게 충성심이 멀수록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자기의 원래 성을 버리고 에도로 쫓겨나고요. 에도로 쫓겨나서 임진왜란에 참여하라는데 거절합니다. 나는 에도에 가서 아직 힘이 없어서 전쟁에 참여할 그런 여력이 없어.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임진왜란에 가서 다 죽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어요. 자기의 그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의 아들 히데요리가 이제 오사카 성에서 지금의 오사카 성보다 한 7, 8배 컸습니다. 최고의 그런 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히데요리가 한 10대 후반이 되니까 여기를 칩니다. 에도에서 이제 치는데 한 달 동안 공격을 해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 해자가 되게 깊었거든요. 양쪽에 해자를 뒀는데 해자라는 건 이제 물 웅덩이죠. 예. 적이 못 건너가게. 그래서 이에야스가 꾀를 냅니다. 이 해자 중에 하나만 막아주면 우리가 그냥 갈게. 그래서 이 히데요리가 그걸 막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여기 한다고 해도 계속 물자는 떨어지고 언젠간 질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 해자를 막자마자 공격을 해서 결국 이 오사카 성을 다 불태웁니다. 지금의 오사카 성은 그 이후에 지은 거죠. 그 협상은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해자를 그렇죠. 왜 막아주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막아주면 우리가 화해의 의미로 가겠다 했는데 막자마자 그쪽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최종 승자는 아무 짓도 안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 승자가 되고 그가 있는 에도에 막부를 세우면서 에도 막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안의 새가 울지 않을 때 다혈질 오다 노부나가는 즉시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붙잡고 울게 하고 느긋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것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최종 승자가 된.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들어선 다음에 불안합니다. 또 언제 이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산킨 코다이 참근 교대제라고요. 이 다이묘들을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에도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으로 갈 때는 처자식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참근 교대제.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오면서 교역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갖고 각 지역의 물건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산킨 코다이가 일본의 그 경제 융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산큰 코다이 그리고 다이묘의 반란 이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바다를 막습니다. 해금령.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금령을 해서 바다를 막았는데 이 해금령의 원래 시발점은 명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륙으로 운하가 파졌거든요. 그러니까 운하를 통해서 이 남쪽의 풍부한 자원을 추운 북쪽까지 올리는데 그리고 이 해안 쪽에 좋은 자료를 산악 지역으로 동서남북으로 운반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굳이 열어줘서 해안에 반발 세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바다를 막습니다. 해금령.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선과 일본인데요. 그래서 일본도 바다를 막고 이 쇄국 정책을 하는데 산킨 코다이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교육이 일어나는데 외부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통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에도 막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손손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에도 막부에 큰 이슈가 생깁니다. 그게 구로훈해 때문입니다. 구로훈해는 이 흑선인데요. 이 일본의 그때 배가 100톤이 최대치였다면 이 구로훈해 2,500톤급 증기선이 갑자기 에도만에 들어선 겁니다. 미국 배인데요. 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당시의 그림을 이 흑선을 이렇게 도깨비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 에도 막부한테 교역을 요청합니다. 에도 막부 1년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미국 배도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서 갑니다. 그리고는 배를 더 갖고 옵니다. 결국 에도마부 항복을 합니다. 일본 최초의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는데 한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걸 나중에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똑같이 일본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굴복하는 에도마부. 천황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황의 말도 안 듣고 허수아비 천황이라도 어떤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천황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천황 말도 안 듣고 에도마부가 힘도 없이 항복을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이 매튜 페리 제독입니다. 이분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보면 도깨비처럼 그려놨습니다. 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순박하게 그린 건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쳐들어왔어. 근데 왜 쳐들어왔느냐? 당시 이제 미국은 최대 포경 국가였거든요. 고래를 왜 잡았느냐? 고래 기름이 가로등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근교에서 고래를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나가서 한 몇 년씩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보급지가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도쿄에 하겠다 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로운해를 누가 봤느냐? 요시다 쇼인이 봅니다. 1830년부터 59년까지. 30살도 못 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도마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왜 일본은 이 구로훈해에 이렇게 힘없이 항복하고 말았는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왕양이라고요. 존왕, 황제, 천황을 받들어서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런 사상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자기 제자들한테 설파를 하고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의 주축으로 커나가는데요. 일본이 서양처럼 강해져서 이 식민지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식민지가 어디냐? 조선이다. 그래서 정한론, 조선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 유신의 주축이 되고 이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침략주의로 흐르게 되는. 앞선 시간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얘기를 하시면서 막 가갖고 다 식민지 삼았잖아요. 동남아시아 쪽. 네네. 네덜란드가 일본으로 가고 미국의 흑선이 일본으로 왔는데 왜 일본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 서양인들이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뭐 마야 문명도 있었지만 거의 원시 문명처럼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략에서 물리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동양 문명은 오랫동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침략으로 한꺼번에 물리치기가 어렵고 처음에는 교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동인도에서가 교역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교역으로 들어옵니다. 교역으로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영국인이 처음에는 해안 지역에 교역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땅을 가지면 세금권을 가져서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해도 벌어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렇게 식민지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 구로운해 이후에 다른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여러 나라와 교역, 이 불평등 교약을 계속 맺습니다. 프랑스든. 그러면서 이제 요시다 쇼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교역은 이미 뚫려버린 겁니다. 교역은 뚫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점점 이제 파고들겠죠. 그런데 일본은 발빠르게 이 요시다 쇼인이 이 존왕 양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뤄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두 군데가 난리를 칩니다. 조슈번과 사스마번. 지도에 보면 도쿄에서 가장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약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슈번은 지금의 시모노세키가 있습니다. 우리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죠. 청일전쟁 결과 그 조슈번 그리고 사스마, 가고시마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던 그 장소가 이 가고시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처음에는 이 서양 세력과 한판 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이 교역하고 하는데 괜히 대포도 날리고 들어오지 마 하면서 막 반발했겠죠? 무참히 깨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깨닫습니다. 깨질 바에는 차라리 얘네와 동일시하자. 이제 양인은 아니다.
서양을 물리치는 것보다 서양과 똑같이 가자라고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여서 힘을 길러서 애도를 치자라고 생각을 조슈아 사스마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막부의 눈을 피해서 영국 등에게 청년들을 보내고요. 서양 문물을 배워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68년 힘을 기른 이쪽에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존왕, 천황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던, 교토에 있던 천황을 도쿄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거든요. 명치 천황인데 이 명치 천황 사진에 보시는 분이죠. 그 메이지 천황 시대의 유신,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쳐보자. 그래서 어차피 두들겨 막느니 차라리 서양처럼 되자. 천황의 인생 대역전, 로또가 되는 겁니다. 권력 중심이던 사무라이 시대는 저물고 이제 메이지 유신, 그런 쿠데타 세력이,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과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인 그 신사상가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황을 데려오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만세일계라고요. 온 세상이 천황의 핏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부는 몇 번 바뀌었는데 천황은 핏줄이 그대로 2000년 이상 이어져 왔으니 우리는 천황의 자식이고 천황의 자식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천황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천황의 90접으로 집결합니다. 자, 서양을 따라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서양처럼 가야 되잖아요. 천황 앞서 봤듯이 일본식 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서양식으로 바뀝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서양식 제복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고기를 그동안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자. 육식을 하자라고. 원래는 안 먹었어요? 일본이? 원래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예전의 천황이 우리 고기를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선 문화가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이 육식이 성욕을 좀 그렇죠. 일으킨다고 해서 못 먹게 했잖아요. 붉은 고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금해왔는데 서양인처럼 우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몸이 왜소해서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왜소함을 키워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나베 요리. 우리 일본 가면 많이 먹잖아요. 전골 요리, 네. 그리고 돈가스 요리. 이런 고기를 먹는 요리들을 개발을 해서 막 반발이 있었지만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번체제를 현체제,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지배했던 번을 이제 현으로 바꾸고 중앙 정부에서 관료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기존의 사무라이들은 도쿄로 불러와서 이제 권한을 잃게.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반란도 나중에 막 하고 하는데요. 결국 사무라이의 난도 평정을 하고요. 이제 나름의 근대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당시까지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지. 그러니까 성을 가진 건 무사나 귀족만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원래 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히데요시라는 성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평민도 성을 갖게 좀 해보자. 그래서 성을 갖게 하는데 거기 보시면 다나카, 나카무라 등 되게 그 단순한 뭐 밭 사이에 밭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나카. 그러니까 전중이죠. 네, 뭐 이런 성들을 줬는데 그게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을 부릅니다. 성도 다르니까? 네, 뭐 김씨 이런 것처럼 무슨 다나카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그렇게 되고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가운데 있는 인물이 상투툰 인물이 이와쿠라인데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에 보내면서 2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을 답습하게 합니다. 뭐를? 전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하고 전쟁 국가로 살아남았나 이거를 연구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와쿠라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래서 철도, 광산, 제철, 조선, 기계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미쓰이 등 군사 대기업들 여기 보면 이제 이쪽들이 주로 규슈 지역에 많이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을 맞은 이유가 그쪽에 군수산업이 발전했고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근거지. 지금도 그 규슈 지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반한 감정이 많고 네, 반한 극우적이고. 사실 우리가 후쿠오카나 이런 데 여행을 많이 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반한 감정이 정한론이 대두된 지역이 그 규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타 규슈라는 후쿠오카 위 지역 북규슈라고 하죠. 한자로는 야타 제철소입니다. 이게 19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01년도엔 소 달구지 끌고 다니던 시절인데 일본은 이미 제철소를 만들어서 이 제철을 만들어서 이걸 도쿄만까지 이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규슈니까 거기서 이 군수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래서 전쟁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제 얘네들이 이와쿠라 사절단 통해서 이제 전쟁 비즈니스를 배워왔잖아요. 그럼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잖아요. 사실 전쟁 비즈니스의 시작은 나폴레옹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망가진 그 프랑스, 돈이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 이렇게 돈을 무지막지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졌고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하고 저기 돈을 거두라니까 우리 자본가들이 열받아서 결국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한 프랑스를 정리한 게 나폴레옹인데요. 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돈도 없고 전쟁은 일으켜야 되겠고 방법은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가서 현지 조달. 그래서 현지에서 이렇게 보급도 하고요. 뭐 먹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땅을 빼앗거나 돈을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없는 프랑스에 이렇게 돈을 갖고 오니까 와, 이 전쟁은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 비즈니스를 뒤늦게 답습한 게 뭐 독일의 나치 정부도 있고요. 무솔리니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 군국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대만을 침략을 한번 엑서사이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단위로 전쟁을 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까지 10년 단위로 하고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이긴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면서 와, 전쟁은 부국강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청일전쟁 같은 경우도 쓴 돈의 2배를 봅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국가 예산을 벌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 물론 러일 전쟁 때는 배상금을 못 받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1차 세계대전에 영국 편에 서면서 회복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잘못 써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시베리아, 만주, 중일전쟁, 대동아전쟁까지. 그래서 군국주의는 돈이 된다. 지금도 그런 군국주의 사상이 일본의 그런 정치인, 지배인들의 사상 속에 남아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인 스스로는 괜찮다. 만나보면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친절하고. 일본에 여행 가도 뭐 친절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배층들이 이 메이지 유신부터 이어온 정한론의 어떤 근본적인 군국주의자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본의 정치 사상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야스쿠니 신사. 네. 원래는 초원사라고요. 정부군 군인을 모시는 좋은 뜻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A급 전범 14명을 이쪽에 이제 혼을 모시면서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고 가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리가 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어떤 군국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14명 중에 하나가 도조 히데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육군 대장 출신이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요. 일본이 당시에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 석유를 미국에서 전량 수입을 했는데 미국이 보기에 난징 대학살,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에서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일본이 이제 그만해라. 베트남을 빼앗았거든요. 이 베트남을 빼앗은 이유가 이 베트남 지역의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라든 이쪽에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미국에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으니 석유 자원을 우리가 국유화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을 그걸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인도차이나 베트남에서도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중국 전쟁도 그만해. 그러면 우리가 석유 마음껏 줄게. 뭐 이런 이제 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인 총리였습니다. 이 총리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조 히데키가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미수로 그치긴 했는데 이 총리를 내려보내고 자기가 총리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석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의 경제력이 일본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이유는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미국을 이기면 석유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요인으로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만 결국 지면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도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오사카성을 차지하면서 이 에도 막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구로 운해로 이렇게 무너지고, 그거를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해서 결국 전쟁 비즈니스까지 하는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대지마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가봐서 압니다. 요 바깥에 떠 있는 그렇죠. 섬. 네. 지금은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육지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섬이었어요. 이게 인공섬이었습니다. 네. 뭐 되게 작은 크기고요. 이게 180m, 60m니까요. 굉장히 부채꼴 모양인데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막부 초기 해금령, 그러니까 명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그 해금령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바다를 열어두면 결국 이 해상 세력들이 에도막부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막아놓고,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교역은 그 어디선가 하고 싶고, 여기를 이 출도라는 대지마를 열어놨고요. 여기를 맨 처음 차지한 건 포르투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를 맨 처음 연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의 교역을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를 하던 포르투갈인들이 이 태풍에 규슈 서쪽 끝에 있는 지역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류를 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붙잡아 왔겠죠. 그런데 이제 영주가 보기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기다란 게.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걸 팝니다. 조총. 새를 잡는 총이죠. 조총을 2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주가 2개를 사서 하나는 보관용으로 가지고요. 하나는 이렇게 대장장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해부해서 똑같이 만들어봐. 그래서 대장장이가 똑같이 만들어서 주고,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요 기술을 오다 노부나가가 도입을 하면서 전국 시대를 거의 하는. 그래서 포르투갈인이 이제 조총을 전달을 해주면서 포르투갈인들은 굉장히 일본에게 중요한 문물을 전달해 주는 애로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교육을 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대지마가 아니고 원래 다른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 포르투갈 애들이 너무 교육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포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진심으로 선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규슈 지역을 이제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런데 가톨릭이라는 것은 이 막부나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전통적인 체제를 부정을 합니다. 나중에 난을 일으켜요. 이 하느님의 세상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도 막부가 위협을 느끼고 가톨릭에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그 박해 비도 있는데요. 네.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포르투갈 애들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대지마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감옥에 몰아넣고 여기서만 너 교육해. 그런데도 포르투갈인들이 계속 가톨릭을 전파하고 이러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톨릭이 아니고 신교도인데 종교적인 거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는 회사니까 교역만 할게. 에도막부 입장에서 딱 들어맞습니다. 교역은 하고 싶고 가톨릭 전파를 안 하고 싶고. 그거에 딱 들어맞는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고, 네덜란드 애들이 이 대지마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작습니다. 이 대지마에 가보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뭐 이쪽 그 상관 총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고도 있을 거고, 뭐 교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마, 포르투갈 선박의 내양 금지를 하고, 그 내양 금지를 하게 된 게 이제 시마바라 아마쿠사난이라고요. 시마바라와 아마쿠사 지역에서 천주교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원래 이제 영주들이 너무 막 세금도 많이 걷고 괴롭히니까 난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천주교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난이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됐거든요. 그 영향으로 포르투갈 애들 이제 더 이상 아웃.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때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묶어서 뜨거운 그 온천 있잖아요. 규슈 지역에 온천 많잖아요. 거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박해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마. 우리 이제 대지마 앞서 언급했듯이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인도 고아, 말라카, 뭐 마카오,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차지하면서 거의 이제 그 포르투갈의 땅이 됐는데 그 나가사키마저, 포르투갈의 나가사키마저 결국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 왕자가 엔히크 왕자입니다. 주왕 1세, 포르투갈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십자군 대표를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은 십자군 전쟁이 끝났지만 포르투갈 쪽은 아직 십자군이 계속 융성하는, 그래서 십자군 대표로 시켜서 세우타라는 지역, 아프리카 그 모로코 옆에 있는 세우타, 거기서 이슬람 애들이 향신료 교역을 했거든요. 그 땅을 뺏으려고 그 땅을 침략을 합니다. 십자군이. 그런데 그 땅을 차지를 한 다음에 이제 교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기가 겁니다. 아프리카 제일 꼭대기쯤 거기죠. 맞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요.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그 지역을 차지를 하고 이제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슬람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가톨릭 지역인데 굳이 우리가 왜 거길 가? 그러다 보니까 세우타를 빼앗고 그 세우타 지역에 있는 이슬람인들한테 정보를 듣고 항해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항해 학교를 세운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연 사람이 이 에니크 왕자고요. 실제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항해 학교를 세우고 돛단 배를 만들고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그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포르투갈에 가면 에니크 왕자의 그런 어떤 기념비들도 있고. 크네요. 네네. 이 양반이 아니었으면 아프리카를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역풍을 그 건너갈 수 없는 캐라벨이라는 그 배를 만들면서 항해 기술이 크게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지도업자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슬람 항해사라든지 이게 십자군 대표잖아요. 그 말은 모든 그 종교적인 헌금은 이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무지막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왕자가 대항해 시대를 열고 나가사키까지 가서,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 그 일본에서 한때 세계 3분의 1이 은이 나왔습니다. 이와미 광산이라는 데서 은이 나왔고요. 그 은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제 대지마, 그러니까 대지마까지 끌고 와서 은과 그리고 도자기 두 가지를 포르투갈 애들이 가져갔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 동방견문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방견문록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인 마르코폴로가 이 원나라에 여행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도 하고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해서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가 되고 그 자기의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그 감방에 있던 그 작가에게 구술해 주면서 그게 이제 동방견문록으로 됐는데, 동방견문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의 인도가 아니라 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폴로가 있던 그 인도, 세 개의 인도가 있었거든요. 동인도, 중인도, 서인도. 그래서 그 인도, 원나라죠. 원나라 밑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은 금이 너무 넘쳐난다. 집도 금으로 짓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지팡구라고 있습니다. 지팡구에 가면 지붕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어느 사람도 여기에 교역을 트지 않았다. 지팡구가 뭐가 됐을까요? 재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재팬, 일본을 지팡구라고 불렀고요. 그 지팡구를 그대로 갖다가 동방견문록에 실었고 그 지팡구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결국 지팡구를 찾은 거죠. 마르코폴로도 이게 셌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르코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이 결국 대항해 시대를 일으킨 원동력이 됩니다. 콜럼부스가 그 항해를, 인도를 찾아서 떠난 근간이 뭐냐면 동방견문록에 있는 인도. 인도에 가면 향신료와 금이 넘쳐난다. 그래서 그 동방견문록을 보고 이제 떠난 거고요. 그래서 콜럼부스는 잘못해서 이 서쪽으로 간 거고요. 이 에니크 왕자는 잘 찾아서 아래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콜럼부스가 이 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이사벨 1세라고 스페인 여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허황됐다고. 그래서 신하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콜럼부스가 한마디 합니다. 가톨릭을 이쪽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왕의 가톨릭 서신을 그 인도의 왕에게 전달을 해서 가톨릭 포교를 할 테니 허락해다오. 그러면서 이사벨 1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대륙이 없었으면 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륙이 나타나면서 여기가 인도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지금의. 그러니까 서쪽의 인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네덜란드 그 대지마, 포르투갈인이 떠나고 네덜란드가 상관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네덜란드, 오란다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오란다 자카라고 네덜란드 언덕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란,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무역 창구를 열고 은과 도자기를 여기서 수입을 해갑니다. 근데 이 은 제조 기술, 일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이 만들었는데, 조선 광해군 시절에 그 은이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개발을 우리 조선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해군이 무너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득권들이 했던 것들을 다 사실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인조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은을 만들면 이게 중국은 은으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은을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일본의 이와미 강산의 은의 재련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국 은을 하고요. 도자기는 임진왜란 때 건너간 그렇죠. 도공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조선에서 받은 은 재련술과 도자기를 활용해서 그게 이제 대지마에서 넘어가는. 그걸 소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네. 조총으로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사실 이 대지마는 일본인들 진입을 막았습니다. 허락된 사람 외에는 이 네덜란드인 거. 왜냐면 종교적인 또 이유가 있으니까. 왕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았고요. 이렇게 막았지만 이제 허가된 사람만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들어갑니다.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 네덜란드의 책들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부학 책입니다. 근데 당시 해부학 책은 청나라의 해부학 책인데 인체 구조와 잘 안 맞았는데 이 해부학 책은 너무 인체 구조와 정밀하게 맞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아, 네덜란드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난카쿠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학문이 일본의 발전의 밑거름이 하나가 됐고요. 또 화란 풍설서라고요. 네덜란드가 이제 아시아 무역을 다 지배를 했잖아요. 상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부 쇼군이 1년에 한 번씩 부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서를 나에게 알려다오. 브리핑을 받는구나. 브리핑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병풍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화란 풍설서를 통해서 일본은 해금령을 내렸지만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계속 깨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쇄국을 했지만 그래도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열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를 열어두면서 또 오키나와도 열어놨습니다. 오키나와는 이제 중국을 위해서 열어놨거든요. 우리 류쿠 왕국이라고 이제 독립된 왕국인데 식민지처럼 있으면서 그 류쿠 왕국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이렇게 용인해 주면서 그런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은 오키나와,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교역은 나가사키. 이쪽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했고요. 결국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혁명 세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간도 대지마에서부터 커온 그런 어떤 이 사상과 문물이 싹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오페라 나비 부인, 우리 이제 나가사키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선교사가 아내에게 들려준 얘기가 소설이 빵 터지고요. 그 소설이 연극으로 되고 그 연극을 자코모 푸치니가 런던에서 보면서 오페라로 만들었어요. 푸치니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오페라도 만들고 일본 관련 오페라도 만들었는데 이 일본 관련 오페라가 빵 터지면서 지금도 이제 오페라 나비 부인이 오페라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공연되는 오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해군 장교 핑커튼입니다. 대위인데요. 이 나가사키에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주둔하면서 바람둥이거든요. 그래서 나비라는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이샤 초초와 결혼하는데
초초인데요. 원래 초초는 귀족 집안, 무사 집안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할복자살합니다. 그래서 15살 때 게이샤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너는 꼭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초가 아버지 유언대로 결혼을 요청을 하니까 핑커튼은 계약 결혼 정도로 생각을 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바람둥이 핑커튼은 미국에 약혼자 케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무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케이트랑 결혼을 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케이트한테 내가 나가사키에 애가 있다. 3살짜리 애가 있다. 그러니까 케이트가 쿨하게 그럼 데려와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할 일이지만 둘이 이렇게 이제 나가사키에 가서 이 초초를 만납니다. 초초는 이제 자기 남편이 왔다고 하니까 버선발로 나갔는데 케이트라는 부인이 있으니까 슬퍼하면서. 근데 이 핑커튼이 내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초가 30분간 헤어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할복자살한 칼로 자기가 애를 이렇게 뒤도르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상하게 느낀 핑커튼이 와서 이제 초초를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이러면서 막이 내리는 오페라 나비부인. 그래서 나가사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글로버 가든이라고요. 나가사키 항구가 보이는 그쪽에 친일파 스코틀랜드인 글로버의 집과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푸치니의 동상이 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나가사키의 어떤 근간이 된 대지마가 있는 지금의 나가사키의 역사적 배경이 된 오페라 나비부인이고요. 나가사키 짬뽕 드셔보셨죠? 그때 그 취재차가 썼는데 나가사키 현 지사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게 나가사키의 그래도 특산물이나 자랑할 만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짬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없었던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라 자기네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짬뽕이라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쵸. 짬뽕이란 말도 없고요. 이제 짬뽕이 이제 어원이 밥 먹었니 하는 복건성 사투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의 참폰이라는 악기음이 뒤섞이다 뭐 그런 말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19세기 일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중국인들이 대거 건너왔습니다. 대거 건너왔는데 중국인들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훌리라고요. 미천한 그런 노동 일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도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유학생과 중국 노동자를 위해서 중국인 진평순, 우리나라 말로 진평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분이 이 복건성식 탕사육면을 기반으로 해서 남은 그런 식재료들로 푸짐하게 내놓은 게 이 나가사키 짬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돼지 그 육수 베이스라요. 좀 기름지고요. 근데 어묵이 들어있습니다. 신기한 건. 어묵도 들어있고.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이거 꼭 맛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쌉니다. 한 10,000원대 정도 하고요. 이거와 이제 곁들여서 볶음밥을 같이 드시면 제가 올해도 나가사키를 한번 갔는데요. 사실 짬뽕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습니다. 뭐 우리 중국집에도 볶음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가사키 볶음밥은 우리 중국집보다 인생 볶음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시면 짬뽕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그 진평순 원래 최초로 만들었던 5층에 있습니다. 이 5층에 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먹어봤는데 이게 차이나타운에도 팔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원조라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고요. 우리 짬뽕은 우리나라 인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둥성 초마면을 변경시켰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조개지라는 거 이제 본인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초마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신기한 건 1970년대 전까지 우리 짬뽕도 하였습니다. 우동처럼. 원래?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고춧가루가 보편화되면서 빨개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얘기인데요. 라면과 짬뽕의 차이. 라면과 짬뽕. 라면은 면 따로 국물 따로. 그래서 이제 국물에 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짬뽕은 이렇게 국물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좀 차이라고 하고요. 원래 라면은 남면이라고요. 이렇게 수타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 후쿠오카, 삿포로, 기타카다. 이 세 지역이 라면의 3대
뭐 성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지금 녹화 시간이 12시 언저리인데 네. 참 입맛을 다시게 하는 사진들이. 저는 이제 쓰케멘이라고 일본에 가면 그 찍어 먹는 국물 있는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쓰케멘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남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남도.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구남도 가보지 못했어요. 네, 이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여행사가 일본 나가사키 한 6군데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잘 못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구남도 하시마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언덕 네. 이 부분만 원래 섬이었어요. 나머지는 그 매립해가지고 만든 군함 모양의 섬이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강제징용의 역사, 미쯔비시가 조선인들을 이쪽에 했고요. 이게 해적 그 석탄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석탄을 캐가지고 이제 전쟁 물자로 쓴. 근데 이제 1974년 석유가 이제 발전하면서 광산문을 문 닫고 사람들이 여기 한 5천 명 이상 살았거든요. 근데 다 이제 육지로 가면서 사실 태풍에 무너진 겁니다. 전쟁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군함도 영화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맞은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 태풍 맞아서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이 미쯔비시가 이 섬을 사서 이 육지화해서 광산을 개발했는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을 때 일본의 강제징용 역사를 좀 반성을 하고 그래서 강제징용했던 기념관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을 때 강제징용 직전까지만 히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1차 세계대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일본은 선진화된 이런 아파트들을 짓고 이렇게 광산을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부분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함도에 직접 가서 일본인 가이드한테 직접 들은 말은 원래 이 뒤쪽에 그 무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 무덤이 있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받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을 어딘가로 지금 치워버려서 우리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당했던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지 않은 흔적들을 지웠겠죠. 네, 흔적들을 다 지운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나가사키 우리 대지마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나가사키를 가신다고 하면 나가사키 짬뽕도 맛보지만 이 군함도에 가서 조선인들의 홀령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고요. 이 PPT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나가사키 하면 원자폭탄이 제일 먼저 터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일본인들만 당한 것 같지만 그 나가사키의 군수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폭 기념관에 가면 조선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위령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세운 그러니까 조총련이 세운 위령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운 위령비가 하나 있는데 되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좀 외곽에 있어서 가서 소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놔주시면 우리 조상들의 네.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위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기념관 갔을 때 폭격 당시에 멈춰진 시계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터지고 일본 정부가 되게 우왕좌왕하다가 히로시마에 더 센 걸 터뜨려 버렸잖아요. 원래는 기타큐슈라는 지역에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기타큐슈에도 공업지대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 위에 있는 기타큐슈 지역에 원래 터뜨리고 이제 제2 선택지가 저 나가사키였는데요. 기타큐슈에 갔는데 기타큐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뭉게구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게 막 구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름이 많아서 이 원칙이 이제 민간 지역에는 폭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타큐슈의 공업지역에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구름에 가려서 결국 나가사키에 가서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원래 이 최초로 선택한 곳 중에 하나는 교토였습니다. 교토. 근데 교토 하면 천황이 오래도록 산 곳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군 국방부 장관인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혼여행이 있던 추억의 장소이자 그런 아름다운 교토를 파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토를 제외를 했고요. 도쿄도 들어있었는데 도쿄는 그 전에 대공습으로 도쿄가 한번 불바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인들이 뭐 해서
뭐 했다라고 해서 조선인 대학살이 일어난 그 원인이 있었는데 도쿄도 그런 재래식 그런 무기로 한번 불바다가 돼서 도쿄 제외하고 교토 제외하고 기타 큐슈가 됐는데 기타 큐슈는 뭉게구름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가 되고 그래서 폭격기가 이 나가사키를 폭격을 하고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기름을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 착륙을 해서 했다는 그런 뭐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와 또 금융의 역사를 아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식회사와 선물제도 이런 거. 자, 즐겁게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더 모시고 오늘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다음 꼭지인 지브롤터와 새우타, 오늘 새우타 이야기 조금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코카콜라, 환타, 펩시, 닥터페퍼 이야기.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우리 닥터페퍼 챌린지도 한번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놓고 마시면서. 닥터페퍼 챌린지와 건빵 챌린지. 이게 뭔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